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빠지고 경제 활력이란 키워드가 강조됐습니다. 최저임금과 탄력 근로제 속도 조절하겠답니다. 경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습니다. 이제 국민은 묻습니다. 경제 활력, 구체적 내용이 뭐냐? 소득 주도 성장 사실상 그럼 포기하는 거냐?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꺾인 경제가 내년에 다시 살아나긴 할 거냐? 정부가 밝힌 내년도 한국 경제의 방향, 그리고 국민의 어려움과 궁금증,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경제통 최운열 의원 모시고 진단하고 전망하고 그리고 해법 찾아보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수정하고 혁신 성장은 보강한다. 이대로 가면 경제 불황 고착화한다. 이런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데 주요 내용 보시고 최운열 의원과의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한 것과 구별됩니다. 낮은 성장률과 추락하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자칫 고착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1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그런 취지로 정부는 경제 활력을 위해 민간 투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과 반도체 투자를 적극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금을 깎아 민간 소비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받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결정 구조를 바꿔 시장 수용성과 지불 능력까지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계도기간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확대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게 된 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가 되는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 내용, 정리한 핵심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국회의원이신 최은열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인사는 차차 드리기로 하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경국지모라는 모임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 네. 의원님이 만드시고 의원님이 간사하고 계시죠, 지금도? 네, 예. 예. 요새도 자주 모이십니까? 예, 정기국회 때까지 한 10여 차례 매주 만나서 공부하고. 그렇죠. 정기국회 끝나면서 또 지역 활동도 해야 되고 해외 출장 네.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방학 중입니다. 예. 그래서 1월부터 다시 개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를 전공하시고 국회의원 되신 뒤에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쓴소리를 하셔서 경제통이시지만 정부와 청와대로부터 꼭 그렇게 꼭 좋은 소리만은 듣지 않으시며 쓴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먼저 여쭤보죠. 경제 발표 어제부터 다 내용은 다 받아보셨죠? 네, 예. 예. 방향 제대로 잡았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을 시도한다는 건 다행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 수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으면 정책으로서의 효과가 없다. 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지만 예. 이것이 시장에서 수용 가능해야 되는데 너무 의욕을 앞세우고 가다 보니까 약간 시장의 수용성이 낮아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걸 늦게라도 인지하고 뭐 수정을 하겠다는 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 의도도 좋았고 방향도 맞다. 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 시장의 능력을 벗어난 속도였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겁니까? 네. 예.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중에 직설적으로 최저임금과 탄력 근로제 경우에는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하. 네. 지불 능력도 고려하겠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지불 능력이 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대통령 스스로가 인정하신 건가요? 늦게나마 아마 그걸 인정을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허. 최저임금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정도 임금 수준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올라가야 되는데 예.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용자는 누구냐? 대기업은 아니거든요. 자영업자, 자영업자, 영세업자. 영세소상공인들. 예. 이분들은 체력이 약해가지고 지불 능력이 지불 없었다.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급을 능력을 보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인상이라는 순서가 따라갔더라면 시장에서 마찰이 적었을 텐데 네. 능력이 보강되기 전에 이제 코스트 요인이 너무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아하. 나타난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뭘까요? 세 가지라면 사업장을 문을 닫든지 문을 닫든지 아니면 종업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가격으로 전가를 시키든지 아하. 이 세 가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건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경제 걸- 국회의원이시기 이전에 경제학자 출신으로 이 지적을 지난 1년 반 동안 청와대와 정부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하셨고 네. 제가 기억나기에 엑셀레터를 너무 세게 밟으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의 끝은 큰 사고다. 그 길로 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제대로 속도를 내서 가려면 예, 브레이크가 작동을 잘해야 그걸 믿고 가속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브레이크가 없다고 그러면 아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속도를 못 낼 겁니다. 두려워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뭐 여당 내에서도 가는 방향이 옳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예.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계속 그 방법론을 지적을 하면서 네. 올바른 방법론을 찾아서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제 스스로 한다 이렇게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시면서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좀 불편하셨겠다라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꾸 쓴소리를 하시고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 흔들리지 않는 정책 기조라고 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장하성 실장이 저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운열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거 브레이크 역할을 자꾸 자임을 하시니 좀 불편하셨겠다라는 느낌은 좀 받습니다만은 실제로 좀 불편하게 그랬었습니까? 느끼신 분들은 다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 이유는 정말 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 일부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과거의 고도 성장의 그런 형태대로 데려다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 경제는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법론 가지고 성공한 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 방법론상의 차이를 계속 지적하는 거지. 예, 예. 제가 미리 좀 사전에 정리를 해둔 이제 이른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 변화를 한 거는 다행이라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전제 아래 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질문 1번.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미 경제가 기가 꺾였다. 대한민국 경제가. 우리 이미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위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늦게까지 이 상황을 끌고 왔다. 자, 위기이냐 아니냐 이 진단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진단은 뭡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이제 실제 온도와 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온도를 예를 들면 이제 GDP 성장률이 2.6 내지 2.7%다. 예. 이거는 우리의 잠재 성장률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온도 자체가 위기의 국면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예. 경제 위기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예. 경제는 중요한 게 국민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체감 경기. 체감 경기. 국민들이 느끼는 거. 예, 이미 체감 경기로 보면은 뭐 경기 실사 지수라든지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게 다 100 미만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국민들이 느끼는 실물 경제에서의 체감 위기가 훨씬 더 춥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전통 제조업들 예. 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자동차, 뭐 석유와 조선이라든지. 근데 반도체 정도가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일반적인 예측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반도체도 2, 3년 내에 중국한테 추월을 당할 수도 있다. 아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위기다. 이 위기를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장기 네. 저성장 침체기로 들어갈 위험은 농후하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뭐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몇 퍼센트 성장하느냐 이게 위기냐 아니냐라는 이 진단 자체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극심한 불황, 맞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문을 열어도 손님이 오지 않고 발걸음이 끊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돌려주느냐 정부가 네. 이게 이제 궁금할 텐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전망을 봤더니 정부는 올해하고 비슷할 거라고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얘기하고 있고요.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 수치를 보면 정부가 내놓은 것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네. 2.4% 하는 데도 있다 보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 전망. 그러니까 제일 아마 비관적으로 본 데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4% 2.4% 봤더군요. 정부나 이제 한국은행 같은 데서는 2.6 내지 2.7%. 네. 그래서 저는 뭐 2.4%냐 2.7%냐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요치 생각되지는 않다. 않습니다. 예. 네. 경제 예측이랑 항상 틀릴 수도 있는 예. 거기 때문에요. 문제는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이런 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해서 활력을 되찾고 네. 새로운 성장 산업을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우리가 이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지 뭐 이 수치 가지고 논쟁이라는 건 별 의미는 무의미하다. 없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럼 저도 수치에 대한 질문은 그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뭐 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2.4%면은 나쁘고 뭐 2.7%면 뭐 괜찮습니까? 네. 이런 질문은 무의미한 질문이니까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올해 말 되면 최저임금 소득 주도 성장 효과 나올 것이다. 말이 좀 바뀌어서 내년이면 좋아질 것이다. 홍남기 신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는 내년이면 가시화될 거다. 이것도 무의미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까? 정책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민들한테 아무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정책 당국자가 비관론에 빠져버리면 정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부총리 입에서 위기란 얘기 못하는 예, 것처럼. 예. 네. 그러나 이제 저 생각은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그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률이 높아지고 선순환 구조를 해서 옛날에는 이제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좀 망가져 있습니다. 아하. 그 전통적인 이론이. 예.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예.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 많죠. 돈 기업들이 넘쳐 흐르잖아요. 돈은 넘쳐 흐르죠. 금리가 높아서도 아니잖아요. 금리 여전히 낮고. 당군조선이라 아마 최저금리 수준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왜 기업이 투자를 안 하든지 못 하겠습니까? 수익성 전망이 없고 뭐를 해봐야 돈을 번다라는 확신이 없으니 물건을 만들어 봐야 팔리지가 않는다. 만들어도 팔리지 않을 거다.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 소비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소득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3년, 4년 동안 직장을 못 가는 젊은이들이 100만 내지 120만 되거든요. 네, 네. 거의 1000만 명이잖아요. 우리 인구의 맞습니다. 20%고 예, 앞으로 이 사람들이 경제의 주력 부대가 돼야 될 사람들이 예. 거기서 소비가 거의 죽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제 계층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내수의 회복이라는 건 상당히 어렵다. 자, 그렇다면 그런 예. 차원에서 예. 이 정부가 아마 그런 계층들의 소득을 어떻게 높여줄 거냐. 그게 아마 이제 정책으로 얘기한 소득주도 성장 내용이 아닌가.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보다 그럼 실제 임금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생활비, 예. 교육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네. 이런 거를 정부가 노력을 해서 낮춰주는 방법. 그래야 이제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결국은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쪽을 더 포커스를 맞추고 갔더라면 뭐 그런 비난이 좀 덜했을 텐데 아하. 예. 최저임금이 그냥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바람에 그것이 작동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극심한 소비 부진이고 소비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 양극화 때문에 그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줘야 되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 이름을 네이밍 자체를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이게 경제 뭔가 프레임 전쟁에 빠졌다 우리가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임 전쟁에서 그리고 졌다. 대부분 이제 아하. 이 주류 경제학자들이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다. 교과서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거는 맞는 거죠. 그러나 예. 실제로 보면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중산층 이하의 계층들의 소득이 회복되지 않고는 예. 한국의 투자도 활성화되기 어려운 거다. 그건 네, 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역세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비가 살아나야 소비가 살아야 투자도 살고 살고 공급이 늘고 일자리도 는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서로의 시각 조정을 네. 했으면 싶어요. 첫 단추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하고자 했던 그 방향의 첫 단추를 최저임금부터 이거를 급격한 인상으로 꿰면서 네. 마치 그것이 알파요 오메가가 그냥 맞습니다. 다 돼버렸는 네, 듯한 그 프레임에서 졌다. 네. 아, 이거 좀 아픈 대목이기는 좀 하네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1년 반 동안에 1분위하고 5분위 사이에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라는 이 통계 수치. 맞습니다.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이것도 사실관계는 인정해야죠. 인정할 건. 그러니까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18년 3, 4분기 네. 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은 9.6% 증가했지만 네. 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은 5.1% 감소했습니다.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양극화가 지금 더 심화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뼈 아픈 현상이죠. 대목이죠. 네. 예, 예. 11년 만에 양극화 지수가 문재인 정권은 이거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고 봤는데 거기서부터 네. 정반대 이 나오는 이 현상. 아, 참 이건 아픈 대목이긴 한데. 네, 자. 아픈 대목인데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에서 비판한 대로 이걸 포기하고 그런 정책으로 가면 해소가 되느냐? 예. 저는 그건 더 그건 아니다. 아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가는 방향에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나 방법 네. 이걸 좀 이렇게 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을 하면은 효과는 나타날 거다 그렇게 보여요. 좋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1년 반 얘기에 대한 평가는 그럼 여기까지 한다 치고 내년도 얘기를 좀 그 정부 계획을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키워드만 봤더니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좀 뒤로 많이 밀린 것 같고요. 포기는 아니질지언정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소득 주도 성장보다는 이제는 이른바 혁신 성장이라는 거를 하겠다는 거구나라고 메시지 전달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무리 들여봐도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이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 있었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네. 기존의 이제 여러 가지 노동 관행을 개선해서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파이가 커져야 소득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게 바로 혁신 성장입니다. 예. 그것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걸 배분해 가지고는 파이가 개별적인 소득이 늘어나기 위한 한계가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네. 처음부터 약간 이제 아쉬운 거는 혁신 성장 이거를 더 강력하게 비중을 두면서 네. 추진하고 하면서 이제 이쪽 소득을 같이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예, 아쉬움이 예. 지금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엊그저께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중요도라든지 현실적인 인식을 제대로 잡았다. 다행이다. 늦었다고 보여지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고치는 게 가장 빠른 거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다. 예. 예. 지금이라도 이 기조 맞습니다. 변경한 것 자체는 환영이다라고 이제 예. 평가를 좀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굳이 소득 주도 성장만이 해법이라고 고집할 게 아니라 예, 예.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걸 했으면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거부감 없이 좀 갈 수 그렇습니다. 있었지 않을까 이런 좀 예, 아쉬움도 예. 좀 남기는 예. 합니다. 자, 파이를 좀 키우자라는 것 중에 광주형 일자리 그동안에 주장 많이 하셨는데 예. 광주형 일자리 사실상 무산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전 뭐 무산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아직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더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그 해법을 찾지 못하면 정말 네. 우리 경제는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강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이제 아까 전통 제조업들의 경쟁력이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예. 그곳에 어떤 산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새로운 산업들로. 그럼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 때 지금 같은 고임금 구조에서 경쟁력이 있겠어요? 예.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 구조 네. 이걸 고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네. 그러니까 원래 그 구상을 보면은 연봉은 한 3,500만 원. 네. 그 대신에 주거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공공 부분에서 서포트를 해준다. 네. 그러면 실질적인 소득을 보면 한 6천 내지 6,500만 원이 됩니다. 예. 이런 정도면 충분히 근로자들은 그렇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타협 가능한 아니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그래서 이거가 성공해야 앞으로 한국의 그 전통 제조업의 구조조정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구조조정 해야 되거든요. 네. 경쟁력 없는 기업을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구조조정하는 그 자리에 새로운 어떤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고임금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아하. 그래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껄끄러울 수 있는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임금을 깎아서 만드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어긴 거다. 왜 임금을 깎아면서까지 이러려고 하느냐. 따라서 의원님의 의견은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 각오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또 실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게요. 예.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하면 사람을 해고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경험적으로 IMF 때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해고하지 않고 기업이 사는 길은 뭐겠습니까? 임금을 그렇죠. 낮추고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임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자. 아하. 임금 구조조정. 그래서 제가 그 총선 치르면서 예. 그 당시에 대우해양조선이 이제 문제가 심각할 때 네. 우리 대표와 같이 거기 가서 노조 간부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노조 위원장께 정말로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해고 안 당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네. 기업은 어렵다. 예. 기업이 살고 여러분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뭐겠느냐?
여러분의 임금을 어느 정도 좀 희생하는 깎자. 길밖에 없다. 그걸 수용할 수 있겠느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가 근로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이런 대화를 하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럼 그분들도 경제의 주체잖아요. 네.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이 살아야 되잖아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아야지 기업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에 계신 분들도 정말 이 경제 현실을 좀 직시하셔서 네. 어느 사업장 가보면 지금 평균 임금이 9,500만 원 이렇게 된다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나 1인당 독일보다 우리가 GDP가 높다라고 지금 평가되어 우리나라 있죠. GDP 1인당 GDP 우리보다 2배 높은 미국의 예. 알라바마의 기아 자동차 공장의 평균 임금이 6,500만 원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9,500만 원입니다. 네. 이게 지속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이런 현실을 예. 정말로 이제 터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한 축이었고 강력한 지지층이었었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의원님 말 설명을 듣다 보니 드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 길로 가는 겁니까? 그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 정부나 민주당을 친노동 정권이라고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을 앞서서 네. 그렇게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친노동은 해야 된다. 친노동은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약간 근로자 계층들이 좀 소외된 부분은 뭐 분명히 있잖아요. 과거 예, 고도 예. 성장기. 그 사람들도 경제 주체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된 거죠. 예. 그러나 친노동과 친노조는 다르다. 별개다. 예. 아하. 1980만 명 근로자 중에서 예. 양대 노총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 수는 200만이 채 안 됩니다. 예. 그럼 1780만 명 근로자는 누가 대변을 해줄 대변하고 것이냐. 이해를 보호해 줄 거냐. 정치권이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근로자가 사는 길이 뭐냐. 예. 이게 이제 정말로 모든 데이터를 다 들춰내놓고 국민한테 호소를 해야 됩니다.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쓴 용어일 겁니다. 아마. 아, 의원님이 쓴 용어를 임종석 비서실장이 차용한 경영자 건가요? 대 근로자로 구분한다면 경영자가 강자고 근로자가 약자일 수 있지만 네. 근로자 내에서 양대 노총에 가입된 근로자와 노총에 가입된 근로자 아닌 근로자를 보면은 예. 여기는 강자 중에 강자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자가 아닙니다. 예. 아, 이게 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걸 못 들어가고 자꾸 이제 전체적인 걸 여쭤보게 되는데 문재인 정권 3년 차 들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평가를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시는 친노동과 친노조는 구별해 가면서 건건이 대응을 하는 그런 변화를 기대할 만합니까? 그렇게 해야 이 돌파구를 마련하고 마련할 한국 것이다. 경제가 살아난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가 가시적으로 만들어낼 성과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네, 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3대 축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셨던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 세 축의 우선순위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좀 예측 가능하신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굳이 이제 매기는 건 좀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경제의 파이 키우는 게 중요하다. 아. 이 파이를 키우면서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날로 약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네,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면 혁신 성장이 훨씬 더 우선적으로 갈 것이다.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근로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우리가 보완하지 않으면 안 네. 된다. 알겠습니다. 아유, 저희 뭐 30분 시간 준비해서 질문 드렸는데 뭐 준비한 질문에 지금 뭐 한 반도 좀 소화를 맞아요. 못 하고 이렇게 말씀 네. 듣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나라 살림과 관련돼서 여당의 경제통로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최훈열 의원님을 모셔서 좀 얘기를 좀 의견을 좀 듣고 싶다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자주 좀 나와 주셔서 네. 정책 방향 점검해 주시고 같이 좀 짚어 주시고 지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